안녕하세요. 국립자원원 이범석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건강업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퇴원 척수 환자에게 필요한 7가지 건강 비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퇴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집으로 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야기 같이 나눌 거고요. 지금 집에 계신 척수장애인 분들도 계시죠? 네, 그분들과는 집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얘기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외래진료, 운동하기, 욕창관리, 방광관리, 장관리, 그다음에 휠체어, 적극적인 사회활동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닐 병원을 잘 결정을 해서 그 병원에 계속 꾸준히 다니는 거죠.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받는 게 좋은데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상담도 할 수 있고 약도 통증약, 방광약, 경직약, 다양한 약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끔 외래를 보다 보면 10년 만에 나타나는 척수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약도 다시 다 조절해야 되고 생긴 문제들을 다시 다 해결을 하려면 환자분도 고생하고 의사도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외래로 다니면서 건강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광종합검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광에 대해서, 콩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방광하고 콩팥, 신장이 잘 안전한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에서 꼭 해야 할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집에 가서 하나만 해라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기립운동, 서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서는 운동 기구 중에 병원에서 이용했었던 거 있죠? 전동 기립기, 스탠딩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장만해야 될 운동 장비 1번이 바로 이 스탠딩 프레임 기립기입니다. 만약에 그 기립기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사대, 틸트 테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서는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비극에 대해서 같이 좀 봅시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온 분은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분입니다. 이분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서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창이 생겨서 국립자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엎드려 있는 것조차도 힘든 이 상황에서 고관절, 무릎, 발목이 이 각도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다 굳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욕창도 생길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도 심해지고 혈액순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로 운동기구를 구입을 해야 된다면 집에서 많이 선택하는 것이 코끼리 운동기구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팔을 돌려서 다리를 올려놓고 다리가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리가 막 움직이면서 배를 꿀렁꿀렁 움직이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좋아진다. 그래서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욕창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작은 욕창이라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욕창은 무시하면 철저히 복수하는 아주 고약한 성질을 가진 애들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꼬리뼈 쪽, 그러니까 척추뼈 그 아래가 꼬리뼈인데요. 그 척추뼈 쪽에 욕창이 잘 생기고 휠체어 타고 앉아 있을 때는 좌골 부위, 엉덩이 양쪽 가운데 부위에 그 욕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 있을 때 급성기에나 아직 욕창에 취약한 분들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눕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도로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라 이렇게 교육을 하죠. 똑바로 천장을 보고 누우면 여기 천추부에 욕창이 생기고 90도로 옆으로 누우면 대퇴골 쪽에 욕창이 생기죠. 이때 30도로 비스듬하게 누우면 뼈가 안 닿고 두툼한 엉덩이살, 볼기살이 닿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침대 머리를 올리는 자세는 안 좋습니다. 침대 머리가 올라가면 환자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죠.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마찰력이 생겨서 이 꼬리뼈 부위에 욕창이 생기게 되는 거죠.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떨까요?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좌골 부위에 욕창을 주의해야 합니다. 좌골 부위가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손을 엉덩이 밑에 한번 넣어 보세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 보면 딱딱한 뼈가 꽉 내 손을 누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좌골 부위인데 좌골 부위 손을 넣어봐서 알지만 굉장히 톡 튀어나온 뼈가 꽉 누르고 있고 거기에는 근육이 거의 없어서 아주 삐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생기는 욕창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발판을 너무 높게 올리면 그 욕창이 압력이 더 뒤쪽으로 더 많이 가게 돼서 거기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공기방석에 바람을 너무 많이 넣는 거죠.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들면 빵빵하니까 욕창이 잘 조절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빵빵하면 여기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란 그 올려놓는 판처럼 볼록볼록볼록해서 압력 분산이 안 돼서 거의 빨갛게 나타나죠. 그래서 바람을 적당히, 공기를 적당히 빼주면 이게 쑥 내려가면서 넓게 퍼진 오른쪽 그림처럼 압력이 잘 이렇게 분산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공기방석의 압력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거는 재활병원에 가서 잘 상담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공기방석에 바람을 압력을 많이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든 다음에 휠체어에 앉아서 손을 좌골 밑에 넣어서 바람을 쭉 빼보는 거죠. 쭉 빼면서 쭉 바람이 빠지면서 남아있는 공간이 한 1.5cm 정도, 손가락을 움직여서 한 1.5cm 정도 될 때까지 빼주면 그때가 압력을 가장 잘 맞추어진 상태입니다. 휠체어에서 앉아있다가 압력을 자주 경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엉덩이를 들어줘야 되는데 엉덩이를 들어주는 방법을 전에는 이렇게 휠체어를 밀어서 엉덩이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 방법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이 방법을 썼을 때의 문제는 그렇게 들어 올리면서 어깨가 자꾸 압력이 가서 어깨 손상이 된다는 거죠. 척수손상 환자는 평생 어깨에 무리함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압력을 경감할 때마다 어깨가 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여서 오른쪽 그림처럼 엉덩이 뒤에가 이렇게 들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몸을 앞으로 똑바로 앉았을 때와 몸을 앞으로 쭉 구부렸을 때, 굽혔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거죠. 똑바로 앉으면 좌골 부위에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압력이 보이죠. 근데 앞으로 쭉 숙이니까 빨간색이 다 없어지면서 파란색으로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좌골 부위의 욕창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방광 관리의 핵심은 CIC다라는 것입니다. 방광은 물이 들어가 있는 풍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괄약근은 풍선의 주둥이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치기 전에는 방광에 물이 찼을 때 자연스럽게 괄약근이 열리면서 소변을 보고 다시 괄약근은 닫히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척수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괄약근이 아직도 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풍선 위에를 짜가지고 소변을 보게 되면 풍선이 울퉁불퉁해지고 압력이 높아지고 거기서 역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의 실물 크기 모형을 보면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인데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방광에서 콩팥으로 올라가는 요관의 구멍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은 항상 닫혀 있어요. 위에서 내려올 때만 열리고 거꾸로 들어갈 절대로 소변이 못 올라가게 밸브가 돼 있어서 닫혀 있는데 이게 방광이 망가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이 밸브의 기능을 뚫어서 콩팥까지 올라가서 역류가 생기고
신장이 망가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방광요관역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광요관역류가 돼서 소변이 콩팥까지 올라가면 그 콩팥이 망가지는 거예요.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역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역류가 있는지는 요역동학 검사라는 검사를 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다른 검사로는 검사가 안 돼요. 그래서 방광 검사가 그 요역동학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진들에 나오는 환자분들은 국립자론 초창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온 분들이었는데 역류가 돼서 방광에서 콩팥으로 소변이 올라가면서 그 신장이 다 손상된 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다 배에서 힘을 줘서 보거나 두드려서 보거나 실금으로 처리해서 보는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많은 척수 환자분들이 신장이 망가지게 되고 그 신장이 망가진 것 때문에 그 생명의 단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척수손상학회에서 가장 권하는 방법은 CIC, 간헐적 도뇨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헐적 도뇨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방광이 점점 척수 환자들은 작아지니까 CIC를 하면 100cc, 200cc만 되면 또 소변이 마려서 또 CIC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실금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방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늘리느냐, 잘 늘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에 쓰던 방광약들은 약을 쓰면 입이 마르고 눈이 침침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변비도 생기죠. 그런데 새로 나온 베타미가 미라베그론 이쪽 약은 방광을 잘 늘려주는데 효과도 아주 좋아요. 근데 입도 안 마르고 변비도 안 생기는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국립재활원에서는 최근에는 다 이 미라베그론, 베타미가로 약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약을 계속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보톡스 주사라는 주사를 맞는 거죠. 우리가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보톡스 주사 맞으면 주름이 쫙 펴지듯이 방광도 쪼그라들어 있고 울퉁불퉁할 때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이렇게 방광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보톡스 주사는 한 9개월에 한 번씩은 반복해서 맞아야 돼서 먹는 약 갖고 안 될 때 그때만 보톡스 주사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CIC 카테터, 도뇨관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가끔 보면 외래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서 아직도 자기 돈을 내고 다 그 구매하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 요역동학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으면 신청을 하면 최대 월 27만 원어치의 그런 자가도뇨 재료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카테터들의 모양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 중에서 선택을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전화번호들을 제가 쭉 적어드렸는데 이 전화번호로 그 회사에 다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내가 이제 자가도뇨 처방전을 받았는데 어떤 걸 써야 될지 결정하려고 하니까 샘플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샘플을 몇 개씩 다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샘플을 가지고 내가 사용해보고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외출을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장애인 화장실을 못 찾아서 CIC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걱정을 하죠. 그런데 꼭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승용차나 아니면 어떤 그 방의 그 구석진데 그런 데서도 CIC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여드리는 그런 제품 같이 이렇게 그걸 열면, 딱 열면 그 안에 비닐 주머니가 달려있는 카테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닐 주머니가 달려있는 카테터로 자동차 안이나 그런 데서 하고 그럼 소변이 모이면 그 잠궈놨다가 나중에 화장실 갈 때 거기다 소변 버리고 남은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가방이나 휠체어 뒤에 몇 개씩 비상용으로 비치하고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방광에서 자율신경 과반사증이 제일 중요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데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이라고도 부릅니다. 흉수 6번 손상, 경수나 흉수 6번 요 위에 손상이신 분들한테서 혈압이 심하게 올라가고
극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잘못했다가는 그 혈압이 올라가서 뇌에서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방광을 비워야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오주원님이라고 우리 경수 4번 손상 환자분이신데 우리 정상회라는 모임의 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율신경 과반사증 때문에 혈압이 올라서 뇌출혈이 돼서 사망하셨죠. 그래서 그 가족들의 양해를 구해서 오주원님의 그 사례를 글을 싣고 또 이렇게 교육하는 그 카드에 이렇게 우리가 넣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과반사증은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요. 혈압이 상승해서 두통이 심해지고 가장 많은 원인은 방광이 너무 늘어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집에서도 또 병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방광을 확인해서 빨리 소변을 빼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약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응급 상황일 때 우리가 먹는 약이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먹는 약으로는 아달라트, 캡토프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어서 이 약을 먹으면 되는데 전에 아달라트라는 약을 깨물어서 캡슐처럼 깨물어서 먹을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시판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편안했어요. 환자분들한테 처방하면 갖고 있다가 그냥 껌 씹듯이 깨물어서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 약이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제조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니트로링구알이라는 그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어서 너무 머리가 심하게 아파지고 혈압이 오를 때 칙칙칙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상용으로 과반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니트로링구알을 집이나 가방에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장 관리인데 규칙적인 배변이 중요합니다. 대변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겠나? 이 대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소변 관리는 처음에 약을 조절하고 방광을 늘리고 CIC 배우는 데 힘들지만 그것만 딱 마무리가 되면 평생 편안하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대변은 평생을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대변 관리라고 우리 척수 환자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4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매일 대변을 보는 거죠. 매일 보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늦어도 이틀에 한 번은 대변을 봐야 됩니다. 대변이 대장 안에 3일, 4일, 뭐 일주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대장 안에서 물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얘네들이 동글동글한 자갈돌처럼 되는 거죠. 자갈돌처럼 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서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휠체어를 타게 되면 주로 앉아서만 있고 누워서만 지내는데 서는 운동을 해야 장 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만약에 코끼리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나 걷는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운동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야채를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되면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변을 부드럽게 하는 먹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합니다. 대변 상태를 의료진들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 브리스톨 대변 차트라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변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얘 3번처럼 나옵니다. 4번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죠. 1번은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떨어지는 거고 2번은 이 동글동글한 애들이 좀 뭉쳐있는 포도송이 같은 거고 3번은 길쭉한 모양이지만 잘 보면 옥수수처럼 이렇게 촘촘히 그 무늬가 보이는 겁니다. 4번은 부드러운 소세지 같은 거고 5번은 부드러운 덩어리들이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나오는 거고 6번은 죽처럼 된 죽처럼 나오고 7번은 아주 묽은 죽처럼 액체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대변 관리의 목표는 3번 옥수수 같거나 4번 부드러운 소세지 같이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병원에서 재활병원에서 이렇게 대변 훈련을 할 때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서 자극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자극법은 계속해도 되나요? 네, 이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항문을 직장을 자극하면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서 대장을 막 움직여서 대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이고요. 좌약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좌약은 툴코락스 좌약이죠. 이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좌약도 마찬가지로 항문 직장에 넣었을 때 이 벽에다가 딱딱한 변이 있는 데다 파묻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변 덩어리를 몇 개 빼낸 다음에 벽 쪽에 붙여주면 여기서 자극이 돼서 대장을 막 움직여서 반사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죠. 주변에 매직 블렛을 쓰는 환자분이 있다고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매직 블렛은 툴코락스 좌약하고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 녹는 그 초가 녹는 것이 더 빨리 잘 녹기 때문에 반응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미국에 주문을 해야 돼서 또 이렇게 아름아름 주문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 블렛을 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고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관장약을 계속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 관장약을 계속 사용하는 건 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관장약을 계속 사용을 하면 너무 센 자극이 계속 들어가서 나중에는 대장이 아무리 센 자극을 줘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쓰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1개 쓰다가 2개 쓰다가 5개 쓰다가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한 번에 10개씩 매일 쓰는데도 반응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휠체어에서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휠체어 등받이가 좀 중요한데 경수 손상 아니면 높이 다친 흉수 손상 환자들이 휠체어 등받이를 아주 낮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등을 충분히 잡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통도 생기고 자세도 무너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등받이가 낮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낮게 활동형 휠체어를 사용하더라도 특수 등받이를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특수 등받이는 이렇게 등을 이렇게 잘 잡아주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외국에 특히 이제 선진국에 가보면 우리 척수 환자들 등받이는 다 이런 특수 등받이를 사용을 해서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휠체어들 뒤에 이 판을 이렇게 선 같은 걸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벨크로가 되어 있는데 그 벨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한번 휠체어 뒤에 이렇게 판을 열어지는지 보고 지지직 열어지면 거기 벨크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벨크로가 있는 휠체어라면 등받이라면 그 위쪽에 있는 벨크로들은 꽉 조여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그 허리 쪽은 뒤에서 딱 받쳐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하나하나 2개의 벨크로는 약간 느슨하게 해주죠. 그래야 엉덩이가 들어갈 자리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벨크로는 조여주고 아래쪽 벨크로는 느슨하게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팔걸이 높이도 중요한데 팔걸이가 있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되게 팔걸이를 너무 낮게 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 팔걸이가 만약에 너무 낮으면 이렇게 있다가 불편하니까 이제 기대려고 이렇게 몸을 기댑니다. 그런데 대개는 한쪽으로만 기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계속 기대니까 척추가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팔걸이를 내 손을 편안하게 놨을 때 이 높이, 손을 편안하게 했을 때 그 팔꿈치 높이까지 팔걸이를 올려서 거기에 내 팔을 이렇게 팔걸이에 편안하게 놓는 그런 위치까지 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적극적인 사회활동, 취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손을 잘 쓰시는 척수장애인 분들이라면 운전하는 것을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이동하는 훈련을 재활 치료 받으면서 잘 배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립재활원에서는 이제 운전 연습을 해주는데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는 손으로 조절을 하게 되겠죠. 손으로 조절하고 손으로 돌리고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아래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 휠체어를 내가 들어서 차에 옮기어 실기가 좀 힘든 경우에는 전동 휠체어 통째로 들어가는 그런 장치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승용차 지붕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휠체어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면 국립자원 운전교육팀에서는 전국 어디에서 전화를 하든지 특수 차량과 장애인 강사가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제주도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뭐 섬까지 다 갑니다. 가서 그 일주일 정도 며칠간 묵으면서 운전훈련 다 해주죠. 다 해주고 올라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무료로 저희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를 기회 나는 대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스포츠를 휠체어를 타고 한번 체험해 보시면 또 재미도 붙고 또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렇게 체험하다가 우리 젊은 우리 친구분들은 전문 선수로 또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종목을 잘 선택해서 열심히 하면 세계 대회에 나가서 메달도 땁니다. 여기 평창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이분들은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국립재활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인데 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성적을 또 거두고 그랬습니다. 취업에 다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중에 가장 취업하기 좋은 장애인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척수장애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뇌병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잘 안 되고 판단력도 느려지고 뭐 그러면은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찬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척수 환자들은 말도 잘하고 또 뇌 기능이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척수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취업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을 만들어서 한국척수장애 직장인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직장생활하면서 힘든 점, 또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후배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척수야 사랑해라는 네이버 카페를 알고 있나요? 여기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가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 멤버가 8,058명의 멤버들이 그 카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게시물만 해도 4만 건 정도 게시물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카페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해외여행을 검색했다. 그래서 척수야 사랑의 카페에 들어가서 해외여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분들 경험담 또 어려웠던 걸 쭉 설명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서로 교환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이트에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전국 단위의 지부에 척수장애인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협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상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하고 또 거기서 좋은 길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나중에 퇴원해서 집에 가시면 재활의학과 외래를 좋은 곳을 선택해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운동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서는 운동이고요. 또 운동나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장애인 건강업을 다시 검색을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운동 프로그램들이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미, 여행, 스포츠, 취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고 또 네이버 카페 척수야 사랑해 또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꼭 들어가 봐서 거기서 좋은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지나게 될 때 긍정적인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갖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고 특히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요. 옆에 있는 가족이나 나를 도와주고 있는 간병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과 잘 지내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이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